네, 한 주간 있었던 뉴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급 대책이 효과가 없다.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마포 성동이 완전 지금 뭐 투탑이죠. 그래서 다른 데도 많이 올라가지만 포 성동 쪽의 토어제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여기가 거래가 좀 쉽죠. 다른 데들은 토어제가 생겼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전세를 안 끼고 대출도 6억밖에 안 해주는데 여기서 실거주를 한다? 이게 쉽지 않다. 근데 마포 성동은 어쨌든 전세 끼고라도 살 수 있으니까 뭐 지방에서도 살 수 있고 뭐 경기도에 사는 분들도 나 지금 월세 살지만 뭐 집을 사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쪽이 지금 다시 한번 상승폭을 높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공급 대책이 효과가 없다라는 거를 시장이 좀 인식을 했다.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집 사려고 보니까 2, 3억씩 올랐다. 서울 곳곳에서 신고가가 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2, 3억이 오르려면은 사실 집값이 20억에서 30억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게 한 목동 정도 그리고 뭐 한 분당 이런 동네들은 진짜 그냥 순식간에 막 1억씩 올라갑니다. 목동 일주일에 1억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가 있어요. 실제로 가보시면은 뭐 엄청 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6월 달에 한번 그랬는데 잠깐 잠잠해지고 지금 6월 달 그 모습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동네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서 이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아니 이게 일주일에 1억 오르면 이거 너무 과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걸 안 사면 어떡하지? 라는 거에 대한 또 대안이 지금 딱 마땅치가 않은 그 좀 불편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사면 어떡할 건데? 라는 거에서 애매한 거예요. 이거 안 사고 이게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 다른 동네 갈까 했더니 다른 동네들은 뭐 다 뭐 지금 토어제에다가 뭐 거기는 안 올랐나? 딴 데도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는 거죠. 자, 확연한 집값 상승세, 서울 외곽 확산 가능성. 그래서 지금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심부 쪽이 많이 올랐고요. 뭐 한강은 아닌 어떤 외곽 쪽이라고 말하면은 뭐 약간씩 조금 반응은 오고 있지만 집값으로 치면 15억대 이상이 많이 오르고 있고요. 15억 이하. 서울에서도 뭐 10억 이하대들도 많으니까 이런 동네들은 아직까지 느낌을 잘 못 받습니다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서울 안쪽에서 약간 외곽 지역들 이런 곳들도 저는 조만간 소식이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조금 퍼지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뭐 전월세 쪽에서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금리도 내려가고 유동성이 풀리는데 글로 돈이 안 갈 수는 없거든요. 자, 집값 띄우려고 계약했다가 거래 취소. 알고 보니 전자계약서 제작성 때문이라는데 제가 요거 한번 다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부동산이 꼬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뭔가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정책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자전거래가 엄청 많고 뭐 사람들이 집값을 띄우려고 뭐 계약을 취소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서 뭐가 나옵니까? 뭐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고 뭐 부동산 뭐 무슨 뭐 자전거래를 하면은 뭐 엄청나게 뭐 처벌을 한다든 등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뭐 감시하는 제도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전거래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지만 그런 거 없어요. 아예 없다고 말은 못하죠. 그렇지만 그게 대세적인 건 전혀 아니거든요. 이거 전자계약서 제작성 때문이라고 제가 말했지만 이건 실무를 해보거나 아니면 실제로 최근에 집을 사보신 분들은 그래 저것 때문이잖아 라고 다 압니다. 왜냐면 이걸 하면 이자를 0.2%를 깎아주는데 이걸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거기다가 이 전자계약서 작성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그 중개사 시장이 막 50대, 60대, 70대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헷갈려요. 이게 헷갈리고 요거 하나 한번 그 신청하잖아요. 그럼 수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취소하고 다시 재작성하는 게 차라리 편하거든요.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많지 않은데 이걸로 막 거래가 취소되고 자전거래 돌린다 하니까 아 뭔가 투기 세력이 있어. 이 투기 세력이 집값을 올리는 거야라고 정부 정책이 그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것도 보세요. 집을 794채를 산 사람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800채를 샀다. 이거 데이터 보면 어떻습니까? 와, 이 다주택자들이 집값 다 올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집을 800채나 사냐? 라고 생각하면 이상하죠. 근데 이 사람이 강남 아파트를 800채를 샀으면 세력이겠죠. 뭐 그러면 뭐 누굴까? 뭐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정도 되면 살라나? 근데 이 794채 뒤에는 이게 있습니다. 1160억을 썼다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800채를 1160억에 샀다면 한 채에 얼마죠? 한 채에 한 2억이 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채를 1억 5천짜리 정도를 800채를 사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집값 투기꾼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1억 5천짜리면 빌라거나 지방에 정말 뭐 소도시에 썩음썩음한 아파트잖아요. 1억 5천짜리 집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를 800채를 모은 사람이 있대요. 그럼 이 사람 때문에 1억 6천짜리를 모으는 사람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대부분 전세 사기 당할 때 어떻게 해요? 막 명의를 막 넘기잖아요. 노숙자한테 명의 막 넘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한 사람이 막 500채를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 그냥 자기는 파산하면 그만이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그리고 뭐 임대 사업 하다가 뭐 망하는 분들 아니면 뭐 건설 주택 그러니까 집을 지어 가지고 미분양 나 가지고 그냥 대표가 막 떠안는 분들 뭐 이런 분들도 많아요. 이 개수만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막 시장을 교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1160억을 썼으니까 한 채당 한 1억 5천짜리 산 거예요. 그러니까 1억 5천짜리를 집을 샀다고 해서 강남 아파트가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이 뭔가 특정해가지고 이건 이거야 라고 해버리고 거기에 맞춤형 정책들이 나오면 시장이 꼬일 수 있다. 자, 지방 살린다는 세컨드 홈 효과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세컨드 홈도 뭐 다주택자가 집값을 엄청 올리니까 여기는 막아야 되고 저기는 풀어주고 막 이런 식으로 뭘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산이나 뭐 이게 수도권에도 인구 감소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그러니까 여기는 뭐 집 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막 다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면 안 되는 지역을 약간 인증하는 꼴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누가 삽니까? 안 사죠. 그래가지고 거래도 안 됐다. 20억 아파트 거래 급증에 제동 걸었다. 정부가 한강벨트 집값 정조준. 이번 대책에도 보면요. 20억 이상 집을 산다. 그러면은 막 세무조사하겠다. 너 뭔가 투기 아니야? 너 뭐 투기 세력 아니야? 이러면서 막 조사를 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사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나쁜 행위라고 미리 간주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모여가지고 시장을 왜곡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집을 사는 사람들이 뭐 다 예비 범죄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도 그냥 다들 착실하게 돈 모아가지고 그리고 한 방에 20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있던 집. 그러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그거에다가 추가로 내가 모은 돈 더하고 일부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일 텐데 이게 뭔가 세력이고 투기꾼들이 있고 막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담합하고 있고 이게 뭐 다 무슨 뭐 불법 자금이고 뭐 부모님한테 다 몰래 증여받은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순간 점점 더 꼬여간다라는 거죠. 자, 제재보다 집을 공급하는 게 먼저다. 건설사 압박을 걷어들인 정부의 속내. 그래서 건설사가 사실 요번에 이제 사고가 막 나면서 영업 정지에다가 면허 취소까지 시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 임기 초에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은 약간 좀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건설사를 너무 규제하면은 공급도 안 될 수 있고 지금 SOC 산업도 해야 되는데 이 SOC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대형 건설사들을 규제를 하려고 하니 이게 또 정부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풀어주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나온 그 안전대책 있죠? 9월 15일 날 나온 안전대책이 또다시 건설사를 또 엄청 힘들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폐업을 각오하게 만드는 수준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공사판 다 멈춘다. 건설업계 발칵 뒤집은 정부 새 대책해서 사망사고 나면은 막 공사 중단하고 그리고 뭐 외국인이 사망사고 하면은 외국인들 고용을 막 3년간 제한시키고 이런 정책이 이번에 발표가 됐잖아요. 이게 연내에 법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진짜 공사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 공급도 많이 한다고 하고 SOC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SOC 산업이라는 게 사실 항만 만들고 공항 만들고 그리고 뭐 도로 철도 만들고 터널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터널 만들다가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안전관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교량 만들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진짜 신기한 일들이 생기거든요. 사람들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장비가 아닌 사람끼리 막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뭘 옮기다가 막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위에서 뭐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발을 헛디뎌가지고 막 구르는 경우도 있고요. 술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술 먹고 막 공사장 들어가가지고 떨어져서 죽는 그런 근로자들도 있고요. 별의별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뭐 공사 중단이 아니라 막 거의 영업 정지 수준으로 해버리면 이게 또 정부 정책과 또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죠. 어쨌든 이게 시작이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다. 서울 6억 미만 아파트가 10년 새 5분의 1로 줄었다. 그만큼 뭐 집값이 올라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전반적으로 이제는 서울 집값이 뭐 6억으로 살 수 있는 곳들은 많지 않은 거고 이건 어찌 보면 그냥 물가 상승의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햄버거, 짜장면 다 비싸지듯이 집도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라는 거는 물건의 가격이 비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집도 물건이기 때문에 집값도 자연스럽게 이 가치,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10년이면 보통 물가가 2배 이상 올라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서울 집값이 비싸질 수 있었던 거죠. 자, 씨마른 전세를 찾습니다. 가을 이사철 전세가 실종 사건이다 해서 지금 계약갱 신청권도 너무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도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전세 살고 있던 분들은 계속 전세를 연장하려고 하시고 이사를 나가는 게 조금 걱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집을 사가지고 이사 가시는 분들은 그나마 나은데 뭐 집 살 생각이 없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러면 전세가 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월세를 더 올려주고 반전세로 가느니 그냥 계약갱신하자. 그래서 있던 분들이 자기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새로 오는 분들은 지금 답이 없어요. 이 동네에 뭐 전세가 왜 이렇게 없냐? 뭐 세대수가 5천 세대가 넘는데 전세가 막 20, 30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20, 30개도 알고 봤더니 허위 매물 좀 있고 허위 매물 좀 빼니까 한 10몇 개 있는 거야. 근데 10개 정도 있는데 여기는 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건 좀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뭐 단지마다 다르겠지만 막 진짜 줄 서서 집을 본다는 게 거짓말이 아닌 곳들이 꽤 많습니다. 강남 3구 용산 내년 말까지 토어제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포 성동도 이번엔 빠졌지만 아마 최우선 가장 최고 빨리 추가 지정한다면 여기가 되지 않을까라고들 다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추석 전후로 해서 보통 한 번 더 부동산 대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통계나 이런 걸 보면은 나올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하나 나오지 않을까. 이 추석이 지금 10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석 전에 하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온다면 11월, 12월쯤 해가지고 보통 연말이나 추석 전에 한 번씩 나오는데 다음번 대책이 나올 것 같고 요게 그 나온다면 아마 토호제 확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거를 안 쓰기가 참 뭐한 게 여기가 지금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미 대출 규제했죠. 그리고 토호제 말고는 지금 딱히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이거를 잡을 방법이 없어. 대출을 아예 제로로 만들지 않는 한 지금 이 상승세를 누르기가 쉽지 않아서 토어제로 해서 일부 거래량을 좀 잡으면서 약간 시간을 좀 벌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추론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금리 결정 앞두고 한은은 집값 대책 금리 인하 전에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한국은행은 진작부터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을 좀 자극할까 봐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집값 대책이 안 나오면 난 또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가 10월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월에 금리 인하를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금통위 회의가 10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내릴 확률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 전에 집값 대책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집값 대책이 나온 다음에 금리 인하책이 나와야지 금리 인하된 다음에 집값 대책이 나오면 그 집값 대책의 효과가 반감된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고려하면 추석 전에 하나 나오지 않을까요?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달리는 집값에 달렸다. 그래서 지금 한미 금리 차가 축소됐기 때문에 다음 달에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높아졌다. 근데 이번에도 안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집을 살려고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 하시면서 대출 받아놓은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낮춰줘도 훨씬 좀 금리 압박에서 그러니까 이자 납부 압박에서 조금은 나아지는 건데 요것 때문에 힘들어서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회사들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 금리를 안 낮추기가 쉽진 않을 것 같다. 또 대출 막히면 평생 전셋집 사나 조급해진 실수요자 패닉바잉 한다. 이런 기사들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기사 때문에 조급해지는 거일 수도 있고 조급한 마음들이 느껴져서 이런 기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싸움이겠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는 확실히 좀 패닉바잉에 또 가까운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와, 이게 한두 달 사이에 또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멈췄다가 다시 또 스타트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대출 제한 속에 엄빠 찬스 20대 생애 첫 집 서울 매수가 늘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전히 돈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부모님들도 금융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하도 이제 다주택 하지 말라니까 부모님들이 뭐 집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금매로라도 팔고 뭐 아니면 상가 가지고 있던 것도 금매로 팔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지금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 이런 걸 뭐든지 해가지고 현금을 좀 들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일부 차용증 써서 빌려주고 일부 증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집 사게 해주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억을 자녀한테 증여를 하면은 세금이 한 2억 5천 나오거든요. 그러면 7억 5천은 자녀한테 합법적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같이 대출 규제해주고 막 다 막혀 있는 상태인데 아들, 딸한테 어차피 나 죽으면 줄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돈줄이 막혀 있을 때 만약에 부모가 한 10억 정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어차피 원래라면은 다주택 규제가 없었다면 본인이 집을 사고 막 했을 텐데 다주택 규제가 지금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더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냥 우리 아들, 우리 딸 집 사게 도와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 5억 정도, 5에서 한 7, 8억 정도는 증여하는 분들이 요즘 꽤 많아졌어요. 그리고 일부 뭐 차용증 쓰고 해가지고 세금을 한 1, 2억 정도는 주고 대신에 우리 아들, 딸이 한 5, 6억 이상 생겨가지고 그걸로 좀 대출 받아서 서울에 한 15억, 16억짜리 집 사면 좋겠다. 라는 분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지금 결혼하는 분들 뭐 30, 뭐 20대 이런 분들은 대부분 아이가 한 명이나 뭐 많아야 두 명인 가족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 쪽에서 조금 받고 남편 쪽에서 조금 받으면, 그러니까 둘 다 뭐 외동딸 외동아들이 많으니까 둘이 결혼하면 또 순식간에 막 한 10억 생기고 이런 분들도 좀 늘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게 또 양극화가 생기는 거죠. 돈이 있는 분들이 또 결혼을 해가지고 집을 사는데 한쪽에서는 또 고소득인데 현금이 없는데 대출을 막아버리니까 또 못 사고, 그러니까 이것도 또 좀 약간 좀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꿈틀대는 성동 마포 토호제 묻기나, 이게 지금 가장 이슈일 것 같고 뭐가 나온다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이번 생에 서울 아파트는 불가능하다, 집값 급등해서 경기도로 나가는 사람들 뭐라고도 하는데 경기도 아파트를 사는 게 그나마 낫죠. 왜냐하면 지금 대출 규제가 강력한데 서울은 평균 매매가가 지금 14억이 넘기 때문에 6억 대출 받아가지고는 집을 살 수 없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토호제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러면 같은 돈으로 갭 투자를 해가지고 그 전세 끼고 경기도에라도 사놓자, 아니면은 경기도에서 서울에 딱 붙어 있는 지역 뭐 광명이라든지 성남 이런 데 가서 집을 사고 거기서 실거주하면서 출퇴근하자라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재건축 꿈이 멀어진다, 분담금이 1년 새 15%가 늘었다라고 하는데 분담금도 계속 늘어나지만 앞으로 더 늘어나는 게 걱정이에요. 지금 늘어난 것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가장 큰 걱정이고, 가장 문제는 지금 안전관리 비용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이거는 지금 규제를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은 곧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뭐 하면은 사람을 쓰면 어쨌든 안전은 해져요. 그러니까 안전해지는 만큼 비싸진다. 이거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값은 신규 분양가 기준으로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신축을 뭐 분양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문제만은 아닌 게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원들도 문제예요. 아니 내가 분담금을 원래 뭐 한 4억 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7억 내라고 하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좀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 정비사업 공사비가 한 평에 1,000만 원을 돌파했다. 분양가 고공행진. 평균이 840만 원인데 요즘 고급화가 더 많아지고요.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그 제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야, 뭔 제초안을 내냐, 낼 바에는 차라리 단지 고급화를 해가지고 그 제초안이라도 줄여보자 해서 이 강남이나 뭐 소위 말하는 30억 넘는 단지들은 그냥 단지 고급화에 돈 쓰자, 이게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낼 세금 그 조경에 돈 쓰는 게 낫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전반적으로 지금 공사비도 늘어나고 분양가도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그러면은 뭐 SOC 산업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 SOC 쪽은 잘 되냐? 9호선 지금 연장을 하는 게 있습니다. 9호선 연장이 지금 유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미사랑 왕숙으로 해가지고 하남을 통과해서 지금 고덕까지 가죠. 강동구에서 남양주까지 올라가는데 그거를 지금 유찰이 많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인 게 공사비가 늘어난 거를 지금 정부가 반영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뭐 다시 심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절차가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사가 요구하는 최소 공사비도 지금 못 맞춰주니까 뭐 이걸 공사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면 적자 나는데요 라는 그 걱정이 들 거 아니에요, 사기업들은. 그러니까 이제 응찰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또 이어지는데 앞으로 더 유찰이 많아질 것 같아요. 이제 안전을 더 중시하니까. SOC 공사장이야말로 위험한 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공사비를 더 챙겨줘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정부가 또 적자 재정을 많이 또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더 공사비를 더 잡아줘야 되는, 그러니까 또 국채를 더 발행을 해야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좀 복잡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